평화롭던 어느 날 황금빛 밀밭 위로 굉음을 내며 미사일이 날아든 지 벌써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매일같이 전해지는 참혹한 포성. 처음 전쟁이 터졌을 때만 해도 전 세계의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며칠, 길어야 몇 주면 끝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압도적인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거대한 불곰이 그보다 훨씬 작고 가난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전쟁은 해를 넘기고 또 넘기며 제1차 세계대전을 연상케 하는 끔찍하고 지루한 진지전과 소모전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의 파편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러시아는 도대체 왜 진작에 이기지 못하는 걸까?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저토록 박살이 나고 있으면서도 왜 끝내 포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 대체 저 두 나라는 왜 저렇게까지 서로를 죽이려 드는 걸까? 한국인들에게 이 전쟁은 그저 푸틴이라는 독재자의 미친 야욕이나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한 강대국들의 체스 게임 정도로만 소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의 진짜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감정적이며 무려 1000년의 핏빛 역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단편적인 속보의 뒤편에 숨겨진 진짜 전쟁의 이유와 이 참극이 끝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아주 깊고 차분하게 되짚어보려 합니다. 두 나라가 처음 태어났던 1000년 전의 시작 전부터 끔찍했던 대학살의 기억,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린 평화 조약, 그리고 2026년 현재 피가 마르는 참호전까지 우리가 몰랐던 그 서늘하고도 슬픈 역사의 타임라인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기원을 이해하려면 시계를 무려 9세기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벨라루스까지는 사실 키이우 루스라는 하나의 거대한 고대 국가에서 출발한 같은 핏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고대 국가의 중심지이자 눈부신 번영을 누렸던 수도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심장인 키이우였습니다. 10세기에서 11세기경 키이우 루스가 동로마 제국의 정교회를 받아들이고 찬란한 슬라브 문명을 꽃피우고 있을 때 지금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는 그저 변방의 이름 모를 늪지대 숲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는 언제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13세기 아시아에서 몰아닥친 몽골 제국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몽골의 말발굽 아래 찬란했던 키이우 루스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때부터 두 지역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남쪽에 있던 우크라이나 지역은 몽골의 직접적인 파괴를 겪은 뒤 훗날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등 서유럽 국가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서양의 문화와 민주주의적 귀족회의 전통이 스며들었죠. 반면 북동쪽 깊은 숲속으로 도망쳤던 모스크바 지역의 사람들은 몽골 제국에 철저히 순응했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앞잡이가 되어 다른 슬라브족의 세금을 걷어 바치는 역할을 하며 힘을 키웠고 훗날 몽골이 물러간 빈자리를 차지하며 거대한 러시아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1000년의 역사 전쟁이 시작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역사적, 영적으로 완벽히 하나의 민족이다. 키이우 루스는 위대한 러시아의 출발점이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과거 레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국가일 뿐이다. 우크라이나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고대 슬라브어로 변방, 국경지대를 뜻하니 너희는 그저 거대한 러시아 제국의 작은 변방일 뿐이라는 무서운 가스라이팅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분노하며 외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키이우에서 찬란한 문명을 이룩할 때 너희 모스크바는 늪지대였다. 우리가 진짜 슬라브의 적통이고 너희는 아시아의 독재 문화에 물든 변종이다. 우리는 너희와 완전히 다른 독립된 민족이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집에 쳐들어와 너의 할아버지와 내 할아버지는 같은 사람이니 이 집은 내 것이고 너라는 사람의 존재는 원래 역사에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전쟁은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한쪽은 제국의 영광과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한쪽은 국가와 민족의 소멸을 막기 위해 싸우는 지독한 자존심과 존재의 충돌입니다. 1000년의 역사적 감정 싸움이 전쟁의 명분이라면 이 전쟁을 일으킨 가장 현실적이고 차가운 이유는 바로 지정학에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가진 태생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지리의 저주 때문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러시아의 서쪽, 즉 유럽과 맞닿은 국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놀랍게도 프랑스 파리부터 독일 베를린, 폴란드 바르샤바를 거쳐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이르는 수천 킬로미터의 땅에는 알프스나 피레네 같은 거대한 산맥도 바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거대하고 평탄한 땅, 이른바 북유럽 대평원입니다. 이 평평한 지형은 농사를 짓고 교역을 하기엔 축복이지만 국방의 관점에서는 최악의 저주입니다. 적군이 마음만 먹으면 전차와 기병대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듯 거침없이 모스크바 앞마당까지 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역사는 이 서쪽 평원을 통해 쳐들어온 외세와의 끔찍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19세기 나폴레옹의 프랑스 대군이 이 평원을 건너와 모스크바를 불태웠고 20세기 히틀러의 나치 독일 전차 군단이 이 평원을 질주해 들어와 무려 2,700만 명의 소련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들의 DNA, 뼛속 깊은 곳에는 서쪽 평원을 뚫리면 나라는 멸망한다는 극도의 안보 불안증과 피해의식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지독한 공포를 달래기 위해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선택한 전략이 바로 전략적 중심 확보, 쉽게 말해 완충지대 만들기입니다. 적이 모스크바로 다가오기 전에 그들이 발을 묶이고 피를 흘리며 지치게 만들 거대한 남의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냉전 시대에는 동유럽 전체가 그 거대한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미국이 이끄는 나토로 넘어가면서 러시아의 거대한 방패는 다 뜯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방패가 바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는 불과 500km 평원지대라 전차로 하루 이틀이면 주파할 수 있는 턱 밑의 거리입니다. 푸틴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은 자신의 턱 밑에 미국의 핵미사일이 배치되는 끔찍한 악몽입니다. 러시아에게 이 전쟁은 푸틴 개인의 팽창 야욕을 넘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지리적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방 세계가 아무리 경제 제재를 가해도 러시아가 절대 군대를 물리지 못하는 차가운 지정학적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왜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압도적인 화력 차이, 매일 쏟아지는 미사일 속에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되어가는데도 어떻게 저토록 독하게 버틸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의 심장을 끓어오르게 만드는 것은 애국심을 넘어선 생존에 대한 원초적 공포입니다. 이 공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1930년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사건 중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위쪽의 파란색은 맑은 하늘을, 아래쪽의 노란색은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밀밭을 상징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흑토를 가진 유럽 제1의 곡창지대입니다. 하지만 1932년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이 풍요로운 땅에 지옥을 몰고 왔습니다. 공산주의식 집단농장 체제를 강요하며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수확한 모든 곡물, 심지어 내년에 심을 종잣돈 같은 씨앗까지 모조리 강제로 빼앗아 모스크바로 가져가고 해외에 내다 팔아 공업화 자금으로 썼습니다. 식량을 숨긴 자는 처형했고 굶주린 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군대를 풀어 봉쇄했습니다. 그 비옥한 흑토 위에서 사람들이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다 굶어 죽어갔습니다. 길거리에는 시체가 산을 이뤘고 살아남기 위해 부모가 자식을, 이웃이 이웃을 잡아먹는 끔찍한 식인 풍습까지 보고될 정도였습니다. 불과 1-2년 사이에 무려 300만 명에서 500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잔혹하게 아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인공 대기근을 가리켜 홀로도모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총을 들고 싸우는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직접 겪은 피눈물 나는 가족사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우리가 무기를 버리고 다시 러시아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저들 손에 굶어 죽거나 학살당하며 민족 자체가 말살될 것이다라는 뼛속 깊은 공포와 원한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이 전쟁은 항복하면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항복하는 순간 학살이 시작되는 생존의 마지막 방어선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약속, 평화조약이라는 것이 힘이 없으면 얼마나 허망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지 역사적으로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붕괴하고 우크라이나가 마침내 독립국가로 태어났을 때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소련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해 두었던 막대한 양의 핵무기가 하루아침에 우크라이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1900여 기의 핵탄두. 하루아침에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생 독립국 우크라이나는 경제가 파탄난 상태였고 그 무시무시한 핵무기들을 유지하고 관리할 돈도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통제력을 잃은 핵무기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갈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거세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를 다 포기해라. 대신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결국 1994년 우크라이나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미국, 영국, 러시아 정상과 함께 역사적인 각서에 서명합니다. 이른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넘겨 폐기하는 대가로 강대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고 절대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강대국들의 사인 한 줄을 믿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자발적 비핵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2014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속의 당사자였던 러시아는 군대를 보내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로 빼앗아 병합해 버렸습니다. 영토를 지켜주겠다던 미국과 영국은 어땠을까요? 무력 개입은커녕 그저 탁자에 앉아 러시아를 향해 그러면 안 돼. 라는 외교적 규탄 성명과 알맹이 빠진 경제 제재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최후의 수단 핵무기를 내어준 국가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언제든 사냥감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 우크라이나는 뼈에 사무치는 대가를 치르며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적당히 영토를 떼어주고 평화협상을 하라고 종용할 때 젤렌스키 대통령과 국민들이 코웃음을 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종이 위에 쓴 평화조약이 우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1994년에 배웠다. 확실한 군사동맹, 나토 가입 없이 적당히 휴전하는 것은 러시아가 다시 침략할 준비를 할 휴식 시간을 주는 바보 같은 행위일 뿐이다. 이 부다페스트의 비극은 머리에 북핵을 이고 사는 대한민국에도 아주 서늘하고 묵직한 교훈을 던집니다. 힘으로 담보되지 않은 평화는 가장 먼저 찢어지는 얇은 종이 방패에 불과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전쟁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전쟁의 시계는 그보다 8년 전인 2014년에 이미 맞춰져 있었습니다. 2013년 말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성향 대통령이었던 야누코비치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유럽연합과의 통합협정을 돌연 파기하고 푸틴의 러시아와 경제 블록을 맺겠다고 선언합니다. 뿌리 깊은 부패와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서유럽의 일원이 되기를 열망했던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분노하여 키이우의 마이단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칠러 정권은 저격수까지 동원해 시민들을 쏘아 죽였습니다. 피를 흘린 시민들은 끝내 물러서지 않았고 겁을 먹은 대통령은 야반도주하여 러시아로 도망쳐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자 푸틴의 이성을 마비시킨 유로마이단 혁명입니다. 자신의 앞마당이자 가장 중요한 방패인 우크라이나가 완벽하게 서방으로 넘어가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푸틴은 극도의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계급장도 떼고 소속 부대 마크도 없는 정체불명의 러시아 특수부대를 투입해 전략적 요충지인 흑해의 크림반도를 정광석화처럼 점령해 버렸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 러시아계 주민이 많이 사는 곳에 무기와 자금을 대주며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이때부터 2022년 전면전이 터지기 전까지 8년 동안 이미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는 매일같이 포탄이 오가며 1만 4천 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혹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4년은 이 기나긴 피해 서사시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진짜 시작점이었습니다. 크림반도를 너무나도 쉽게 집어삼킨 푸틴은 오만해졌습니다. 그는 2022년 2월 24일 마침내 20만 명의 대군을 몰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 전면적인 침공을 감행합니다. 푸틴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코미디언 출신의 초보 대통령 젤렌스키는
야누코비치처럼 국외로 도망칠 것이다. 나약한 우크라이나 군대는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러시아어를 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리 러시아 탱크를 해방군이라 부르며 꽃을 들고 환영할 것이다. 3일이면 키이우에 러시아 국기를 꽂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오만한 시나리오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도망칠 줄 알았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한 도피용 헬기를 거절하며 역사에 남을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탈 것이 아니라 탄약이다. 그가 수도에 남아 결사항전을 외치자 도망치던 시민들이 발길을 돌려 화염병을 만들고 총을 들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푸틴의 오판은 우크라이나의 민족성을 얕잡아 본 것입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는 동쪽은 러시아어를 쓰고 칠러 성향이 강했으며 서쪽은 우크라이나어를 쓰며 친유럽 성향이 강해 늘 분열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쏜 미사일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민간인의 아파트를 무너뜨렸습니다. 포탄 앞에서는 언어도 출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은 오히려 분열되어 있던 우크라이나인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평생 러시아어만 쓰고 살았던 동부의 주민들조차 총을 들고 침략군에 맞서며 우리는 완벽한 우크라이나인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지우려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어떤 정치인도 해내지 못했던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국가적 정체성과 민족주의를 스스로 완성시켜준 가장 위대한 조력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전선은 거미줄처럼 파놓은 참호와 지뢰밭으로 뒤덮여 한 치의 땅을 뺏기 위해 수백 명의 목숨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물가가 오르고 피로감을 호소하며 제발 전쟁을 끝내라고 아우성인데 왜 이 지옥은 멈추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전쟁에 얽힌 세 플레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서방 모두가 멈추는 순간 있는 것이 너무 큰 출구 없는 방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째, 푸틴의 치명적 딜레마입니다. 푸틴에게 이 전쟁은 이미 우크라이나 정복을 넘어 자신의 정치적 명운과 목숨이 걸린 도박이 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젊은 러시아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서방의 경제 제재로 국가 경제를 고립시켰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무런 소득 없이 군대를 물린다면 러시아 내부의 강경파와 군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의 누수를 넘어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이상을 확실히 잘라먹었다는 명확한 승전보가 있어야만 전쟁을 멈출 수 있습니다. 둘째,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의 딜레마입니다. 영토를 내어주고 평화협정을 맺으라는 외부의 압박에 우크라이나인들은 피를 토하며 거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994년 부다페스트 조약과 2014년 크림반도 사태의 교훈 때문입니다. 지금 영토를 뺏긴 채 휴전하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러시아가 군사력을 회복해 수년 뒤 다시 쳐들어올 휴식 시간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확신합니다. 국토가 다 부서져도 러시아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나토의 헌장 5조 집단 방위라는 완벽한 해구산 밑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국가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유일한 생존 보장책입니다.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셋째, 서방 세계의 가마솥 개구리 전략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태도 역시 전쟁을 길게 끌고 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지도에서 지워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러시아가 완전히 코너에 몰려 핵무기라는 최악의 버튼을 누르는 제3차 세계대전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서방은 무기를 주긴 주되 러시아 영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는 아주 천천히 눈치를 보며 찔끔찔끔 지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죽지 않고 숨만 쉴 정도로 지원하여 러시아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천천히 피 말려 죽이겠다는 정교하고도 차가운 계산입니다. 이른바 물을 서서히 데우는 가마솥 개구리 전략이죠. 하지만 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체스판 위에서 피를 흘리며 천천히 타들어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의 대지와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0년 전의 조상 논쟁부터 지리의 저주 홀로도모르의 핏빛 트라우마, 휴지 조각이 된 비핵화 조약, 그리고 2026년 출구를 잃어버린 참호전의 딜레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거대한 타임라인을 차분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 전쟁은 결코 미친 독재자의 단순한 땅 따먹기 게임이 아닙니다.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자 제국의 욕망과 강대국들 사이에 낀 지정학적 완충지대가 겪어야만 하는 잔혹하고도 슬픈 숙명입니다.
매일 밤 공습 사이렌 소리에 아이를 안고 지하실로 뛰어가는 어머니들,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가족의 사진을 찾는 사람들의 눈물은 결코 우리와 무관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세계 4대 강대국의 겹겹이 둘러싸인 지정학적 단층대 한반도. 스스로를 지킬 압도적인 힘이 없다면,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외교가 없다면 종이 위에 적힌 평화는 언제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참히 찢겨나갈 수 있다는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 우크라이나에 멈추지 않는 포성은 지금 우리에게도 당신들의 평화는 과연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만큼 단단한가? 라고 무겁고 서늘하게 묻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기적인 욕망과 체스의 말로 시작된 이 참혹한 비극이 하루빨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평화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거운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 지혜를 발견하셨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여정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는 늘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